방금 소개받은 한동대학교의 김준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이 세 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걱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2013년 이후로 계속 기자들 아니면 친척들한테 전화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 나느냐. 두 번째는 아마 무력감일 것 같아요. 도대체 한국은 어디 있나?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 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썼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일종의 프레임이라, 현실이기도 하지만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퍼주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듯이 스스로 코리아 패싱, 영어로도 말도 안 되는, 문법으로도 말도 안 되는데요. 그거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무력감. 세 번째는 분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대경 선생님에서도 약간의 분노를 비치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김동엽 우리 박사는 분노가 제일 클 텐데, 저도 분노를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죠? 네. 도로박근혜도 아니고 게다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내질르지도 못하니까 매일 아침에 저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정확하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제가 완전히 정확한 그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2012년과 2016년 대선 캠프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도 참여를 했고, 지금도 제가 자문위원을 6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문위원 전문가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들러리 성격도 많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그 다음에 안보실까지 하면서 전체 상황을 좀 종합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능한 한 전체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좌절하시고 어느 지점에서 걱정하시고 어느 지점에서 분노하셔서 이 정부가 가는 길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못마땅하더라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촛불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비판하고 격려하시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쟁은 전쟁 위기는, 그러니까 전쟁은 처음부터 전쟁은 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통계학적으로는 전쟁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의 가능성은 적다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위기는 끝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전쟁이 안 나면 위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2013년 이후로 상시 위기 국면으로 갈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이다. 핵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술핵 보유나 핵 무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두려움과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잘 살아봤자 이스라엘처럼 살게 될 것이다. 살아있다는 자체는 대견하지만 결코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도 잘 안 갑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영화 시설을 다 해놓고 영화도 보고 집에서 도시락 까먹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일 텐데요. 우리 삶의 질의 문제인데, 민족적 감정에 의해서는 핵이라도 가져서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루고 싶지만 균형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포의 방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포라는 것을 안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지금 전쟁은 안 나지만 우리가 그대로 가면 계속 상시적 위기와 강대국의 기싸움의 터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안도와 큰 걱정이 앞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발제문은 참고를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여기와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하면 100일 만에 노무현 정부 80% 지지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100일 만에. 뭐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비하면 100일 동안 80%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성공이고 또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는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고 좋은 기반을 닦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걸 유지하는 것이 뭐 저는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뭐 탈원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재벌개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잘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근데 대외정책 부분에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캠프를 참여했고 많은 공약을 작성했고 국정기획 자문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면 제가 정부에 못 들어가서 정부를 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요새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만큼 괴롭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제가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방점이 아쉬움 쪽에 있다는 걸 알아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이 아니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 수식어를 빼고 이해하시면 예, 수식을 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자, 근데 외교정책은 왜 이러냐? 나름의 제가 먼저 이 정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 정부의 내부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특히 우리 땅을 이 분단시 현실을 사는 진보 세력에게 평화 세력의 이 프레임은 현실 정치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는 안보 트라우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안보를 왜 저렇게 강조하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걸 걸고 넘어질 때 닥치게 될 부담과 국정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10년의 10년의 진보 정권에서 처절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나칠 정도로 대북의 톤이 선거 기간부터 북한에 대한 메시지나 그다음 국방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라우마는 미국입니다. 국내 오디언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오디언스들이 특히 미국의 강경파들이 알다시피 트럼프 정부고 군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이 저렇게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진보나 대화나 평화 세력이 미국에는 급격하게 위축됐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시그널은 뭐냐? 당신 노무현 2.0 아니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부가 아니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갖다 대냐면 사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인지. 자,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전부터 사드 문제의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면서 한 1년 반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렇게 했죠. 벌어놓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면 사드를 배치했던 원인 무효가 되니까 사드의 진행을 작동을 멈추든지 배치를 철회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게 하나의 미국의 강경파들이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두 가지 서를 하나는 뭐냐면 사상 검증의 표시가 되는 것,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사드 배치를 조기에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노무현 2.0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프레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FTA도 그때였고 많은 진보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미관계가 상당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얘기하는 만큼의 반미 세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프레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증명해라. 당신이 아니라면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진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를 묻는 것으로 사상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정부가 하면 이 장관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진보 인사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천안함이 폭침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사드 조기 배치는 미국이 한국에게 사용하는 레버리지로서 문재인 정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문제죠. 한 나라의 정부의 대통령과 정부를 미국이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러나 자,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압박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일단 한미 공조를 이뤄놔야, 한미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미 공조를 이루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국내 세력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구는 한미 관계다. 그리고 입구를 잘 들어가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그래서 남북 관계를 경유해서 출구는 북미 관계 평화협정이다.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미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압박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압박이 다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진보 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할 때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저런 도발을 이겨내고, 현실적으로 베를린 구상을 지켜낸 것을 알면 우리한테 이렇게 서운할 겁니다. 아마 거꾸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욕하는 건 알겠는데,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이렇게 힘들게 현안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섭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자, 그럼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근데 문제는 아까하고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황을 관리하면 관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국제정치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현상 유지를 하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상황이 더 나빠지죠. 특히 우리가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강국이라면 상황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이 관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나오고,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느냐. 과감하게 미국의 압력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파의 압력을 이겨낸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미국에도 여전히 대화파가 존재하고, 갈루치라든지 과거에 그렉 대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결국 군사 제재, 군사 공격, 그건 옵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유일한 희망이라고까지 미국의 대화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모든 이번의 위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미국조차도 군사 공격은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저는 그런 점에서 8.15 때, 지금의 움직임보다는 8.15 때 그래도 적어도 전쟁에 대한 확고한, 전쟁이 우리 허락 없이 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본인의 구상을, 우리 대통령의 구상을, 문정부의 구상을 어느 정도 내비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베를린 구상이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방향은 그래도 베를린 구상을 이 어려운 가운데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부분은 분명한데, 과연 그러면 여전히 지금의 컨트롤 타워와 지금의 인사들이 전략적 사고 없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갔을 때 과연 베를린 구상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림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드리겠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요. 12분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구도가 이렇습니다. 한국이 베를린 구상으로 북한에게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베를린 구상을 한국으로 되받아쳐야 하는데 되받지 않고 ICBM으로 미국 쪽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걸 가지고 한국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중국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물론 한국의 사드 배치지만 이건 중국을 향한 공을 던진 거죠. 그럼 중국 우리한테 생션, 제재를 던집니다.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베를린을 갔다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 날 맥메스터가 예방전쟁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8월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예방전쟁을 언급한 맥메스터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내부의 미국에서 군사공격에 대한 얘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로 미국을 대변하십니다. 그러시죠? 지금은 제재를 할 때다.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작전상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강경하게 나가서 대외적으로 미국이 강경책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월 8일 날 트럼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8일 날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다시 불을 지릅니다. 그 다음에 8월 9일 10일 날 북한에서 거기에 맞아서 괌 포위 사격 9일 날은 전체 계획을 발표하고 10일 날은 더 자세히 내용까지 발표합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좀 이 김이 꺾이는 게 뭐냐면 이 위기 상황이 꺾이는 게 8월 11일 중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중립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달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8월 12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재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3일 약속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전부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톤다운 발언들을 하게 되고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 불가 발언까지 가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 하나마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평화구상은 가능한가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베를린 구상을 찬성한다는 것이 66.2%고요. 리얼미터입니다. 물론 이거는 G20 직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드 추가 배치 71%입니다.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뭐 내부 캠프에서도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ICBM을 쏘았는데 사드 배치, 조기 배치를 한다는 것 자체의 논리적 연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일단 하여튼 국내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이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렇게 내부의 여론이 이렇게 번갈아 나온 것은 그만큼 뭔가 혼란된 메시지와 혼란된 여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결국 제재와 압박 수단이 유효한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건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배넌이 경질되는 것을 보셨죠. 결국 미국이 압박이라는 위기 상황, 다시 말해서 사실 군사 수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군사 옵션을 하나의 옵션으로 삼지조차 못하게 하는 발언들을 막느냐. 그거는 미국이 그만큼 중국의 도움 없이는 강경책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군사 옵션을 얘기하고 중국을 밀어붙이는 지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절대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의 구상은 우리가 도로 박근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로 오바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화만 내는 오바마다. 오바마는 화 안 내는 오바마고, 화내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다. 전략적 인내다. 화내는 전략적 인내다. 성질 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정인 교수님 같은 분은 스트래티직 컨퓨전이다 이건. 그러니까 전략적 혼란이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트럼프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데요. 트럼프의 대중정책도 정해지지 않고요. 대북정책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를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을 두 개로 보셔야 하는데요. 미국의 지금 외교 안보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매티스 맥메스터를 비롯하고 존 켈리까지 포함해서 바로 군부들입니다. 이 군부들은 트럼프보다는 안심이고 합리적입니다. 왜? 섣부른 군사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외교 안보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게 전쟁이 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트럼프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전쟁은 안 나지만 위기가 상시적으로 간다 했죠. 바로 이 군부 인사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위기를 조장하고 무기를 팔고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대화를, 미국의 이런 구도, 중국을 봉쇄하고 한미일 동맹을 끌어내리는, 저는 여러분 그 한미 정상회담하고 G20 하고요, 그 다음에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3가지 학거에 대해서 가장 찝찝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거는 군부의 입김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군부는 뭘 의도하고 있느냐 하면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동북아 정책. 거꾸로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트럼프가 오바마가 반오바마 정책을 하지만 군부는 오바마의 재균형 정책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군부의 뜻입니다. 그 재균형 정책의 핵심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를 두고 계속 상황을, 긴장을 몰고 가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한미 중의 역할 분담입니다. 아까 제가 그린 우리가 북한에게 베를린 구상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림에 대한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결코 쉽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 길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중의 역할 분담입니다. bad cop, bad cop. 중국하고 미국이 나쁜 경찰의 역할을 하고, 다시 말해서 제재를 하고, 한국이 대화를 하는 굿캅의 역할을 하는 한미일 간의 역할 분담인데요.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얘기, 지금으로서는 꿈 같은 얘기고 얼마나 큰 외교력이 필요하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뭐냐? 대북 적대시 정책입니다. 철회입니다. 원하는 게 적대시는 아니죠. 철회인데요. 우리한테 묻습니다. 북한은 니들이 미국을 설득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까?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까?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대북 적대시를 우리가 철회하라 그러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특히 군부가 미국의 제재 국면을 약화시키는 배신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미국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됩니까? 군사 공격은 불가능하니까 대화를 외주해야 됩니다. 미국이 대화의 정권을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이걸 미국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중국으로 가서, 중국은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절대로 제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누구를 믿고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을 믿고 제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중국의 신뢰를 한국이 얻어와야 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화를 한국이 해주겠다. 그러면 중국한테 우리는 뭘 줘야 할까요? 사드 배치를 적어도 연기하고 또는 철회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국이 원하는 쌍중단을 실시해 주는 거겠죠. 그럼 이걸 미국이 반대하겠죠. 그런데 북한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를 설득할 게 아니라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대화로 가는 방법.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나 아득하고 좀 버거운데요.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특히 내부자인 듯 아닌 듯 한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그래도 현재의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또 이 대안으로서 한미 중 역할 분담을 얘기하셨습니다. 본인도 이게 될까 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아무튼 나중에 이따 종합 토론에서 아마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은 김동혁 교수님. 저는 이왕의 노선을 정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분께서, 장관하신 유명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분간은 어용 진보 지식인으로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격상 절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잘하는 것에 대한 박수는, 칭찬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날선 권력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용기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좀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용 진보 지식으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요즘 좀 거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분노 게이지가 좀 높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목소리는 결이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마치 이번 정부 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일부 보수 쪽에서는 제가 보수 쪽 그 편인 줄 알고 저를 되게 뭐 이렇게 감싸 안으시려고 하는데요. 저 참 기분 나쁜 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제 목소리는 다르죠. 뭐 죄송한 이야기냐 그쪽 보수는 택도 없이 그냥 이번 정부가 못되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잘해드린 거에서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나 그 박수는 너무 많은 분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치는 박수는 잘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예, 그러나 그 박수 이후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되 저는 같이 박수를 쳐드리지만 그 다음에 쓴소리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쓴소리 안 하시죠. 앞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이번 정부가 잘못되기보다는 정말 이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제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목소리는 계속 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뭐 핵 문제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접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두 문제가 결국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탈출 전략을 같은 이야기로 같은 프레임 속에서 마치 이야기를 하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관련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똑발라, 내게 생각이 맞아. 특히 좀 쓴소리하자면 이번 정부에 들어가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안보 라인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소위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상식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저는 그 문제와 또 사드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련된 것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상식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사실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탈출 전략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비상식,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짓을 깨우치는 거죠. 그걸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건 어떤 방식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결국은 북핵 문제가 북한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것의 시작점은 결국은 저는 사람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예. 예. 결국은 이것을 결정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뭐 제가 거기 지금 현재 들어가고 계신 분들 다 뭐 저 선배님들이고 다 친한 분들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 다 명쾌하시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아주 똑똑하시고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지만 결국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고 있는 신념과 상식과 사실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을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100일 동안 제가 지켜본 핵 문제와 사드 문제, 뭐 앞서서 다른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북핵 문제 포함해서 특히 안보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은 결국은 순수하게 대통령 한 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대통령 한 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조차도 그분의 순간적인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기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답변하기 위한 정도의 수준에서의 답변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0일 동안 있어왔던 이 안보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드와 관련된 북핵에 관련된 문제들과 심지어는 레드라인에 관계되는 이 언급조차가 대통령 개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안보 전체의 모습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걱정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면 정말 풀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 문제는. 예. 정말 산 넘어 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요. 예. 그런 어떤 우려 속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북한하고 회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회담을 나갔다가 북한의 군인하고 이제 말싸움이 조금 붙은 적이 있어가지고 북한 군인이 이제 저한테 아니 뭐 남쪽 사람들은 회담을 왜 빨리빨리 진행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끄느냐. 우리는 이렇게 금방금방 결정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결정을 빨리 여기 회담에 나와 있는 사람이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끌고 시간을 많이 끄느냐. 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그렇게 위에서 이야기한 거 똑바로 그 한 가지 의견만 갖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시해도 우리는 그게 오케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속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은 한 가지 의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북한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면박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각서를 한 거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슨 쓴소리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소리의 하나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가장 큰 문제, 북핵의 지금 현재 문제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10년 전에 멈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2008년 6자회담 213 합의, 14 합의가 중단되었던 그 시점. 예, 북한이 불능화를 복귀시켰던 2008년 8월, 9월. 물론 이제 2008년 12월 달에 마지막 6자회담의 대표자 회의가 열렸지만 어쨌든 2008년을 기점으로 북핵 문제의 그러니까 진행상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소위 말하는 전략가들이나 북핵 문제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단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9년 동안,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명박 박근혜의 그 시기 동안 북한과 국제사회 속에서의 북핵 문제는 여전히 동쪽으로 움직여 있었거든요. 예, 북한은 2차 핵실험부터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운반서전을 만들었고요. 예, 김정일이 체제에서 김정은 시기로 바뀌었고, 미중은 2008년까지 G2란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다가 2009년부터 G2란 단어를 썼고, 2009년부터 미중 전략 대화가 시작되었고요. 김정은은 그걸 알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식적으로 3번 중국을 방문합니다. 죽기 전에. 1년도 안에 11개월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 우리는 9년 동안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한테 이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그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물을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변화를 따라갔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데 2009년까지 우리가 만들어놓은 많은 대북 정책과 이 북핵에 관련된 어떤 많은 것들을 캐비넷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꺼내보질 않았어요. 9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꺼내왔어요. 그 정책은 9년 전에 2009년까지는 정말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정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만 했을 당시는, 미중이라는 그 틀이 없었을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국제관계도 바뀌었고 북한도 바뀌었고 북한 핵만 바뀐 게 아니라 북한 사회도 바뀌었어요. 예,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예, 다 놓치고 있죠. 예, 북핵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제 말이 틀렸을지 모르겠으나 저는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중단 이야기하시고 뭐 쌍계병행 이야기하시는데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등가가 되죠? 저는 등가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미국하고 북한이 2008년까지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북핵이라는 것을 들고 중국이란 지투가 없어서 당시에 미국만 원사이드하게 보고 미국만 봤을 때 미국한테 내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체제를 보장해 달라고 했을 때 평화 체제와 미북 수교를 통해서 딜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미중이라는 엄연한 틀 속에서 북한이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평화 체제와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게 비핵화와 등가가 된다고 왜 생각하시죠? 10년이 지났는데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베를린 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는데 저는 등가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예. 북한이 몇 번 수십 번 이야기 2013년에 핵이라는 것을 헌법에 하고 했을 때 이거는 미국을 쳐다보고 거래의 대상이라고 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예. 아닌 거예요. 북한이 생각하는 핵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걸 잊지 않고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예. 여전히 동결이라는 이야기는요.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 때 나온 이야기예요. 2000년도도 아닙니다. 6차 회담도 아니고 6차 회담 때는 동결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폐쇄 봉인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동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대통령이 알아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공부하셔서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요. 도대체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 캐비넷 속에 갇혀 있었던 9년의 서류를 꺼내서 왜 뒤적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머릿속에 집어 넣어드리느냐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예.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앞서서 사드 우리 교수님께서 사드 추가 찬성 71% 이야기 하셨는데요. 71% 사드를 찬성하시는 분 중에 제가 죄송하지만 사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드를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반대하는 측부터 공격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사드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그러졌고 그 다음에 사드의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도 좀 잘 안 되고 있죠. 이제 뭐 소위 진보 진영에서 시민사회 단체 여기도 시민사회가 있지만 반대를 하시죠. 예.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본의 사드가 아니죠. 이제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 아오모리와 교통고시 두 군데를 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 비 철철 맞아가면서 제가 거기서 그 앞에서 잤습니다. 밤에. 예. 안 가보신 분들 있죠. 심지어는 거기 가본 것 같이 거짓으로 기사를 쓰신 분도 있어요. 가니까 되게 무슨 막 소음이 나고 전자파 때문에 임신부가 어떻고 일을 쓰셨어요. 제가 그거를 확인하러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그 기사를 쓴 언론을 엄청 공격했어요. 예,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인체에 위해하다는 건 아니에요. 위해하지 않다는 건 분명 아닙니다. 이거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육분 측정해가지고 인체 위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장기적으로 노출된 전자파를 갖고 사드의 유해성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 이거는 누가 이기고 누구 지고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예. 사드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예. 지금 사드의 본질은. 근데 사드의 본질을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에서 잘못하면 흐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국방부 사람이라면 뒤돌아서서 웃겠어요. 떼고 웃을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좀 시민단체 해주기를. 예. 그러다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 시민단체 사람들 끌고 아오모리 교탕고시 방문하면요. 여러분들 다 지는 거예요. 아오모리 가보세요. 사드 앞쪽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인 3종 경기가 여름마다 거기서 열립니다. 농지가 다 있어요. 예, 무슨 성주참의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싸움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결국 사드의 본질의 핵심은요. 사실은 핵심의 첫 점절은 정책적인 예,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우리를 갖고 논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책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승호라는 정책실장 한 명 날린 거로 끝나고 덮어버렸잖아요. 누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그렇잖아요 지금? TF가 구성됐습니까? 뭐가 구성됐습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에 왜 이렇게 선거하기 전에 이렇게 이 대못받기가 됐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이 정부는 그렇게 그 정책적 결정을 위승호라는 사람 한 명 날려버린 거로 그냥 끝내버리고 덮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뭐 못 박아야지. 그 자체가 지난 정부와 미국, 어쩌면 미국이 같이 동조했던 미국이 바랬던 바죠. 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던 이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촛불 세력이 나가야 될 적폐 청산의 가장 첫 번째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청산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이거에 우리 스스로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동조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소시지? 예. 왜 이거를 정리를 안 하죠, 도대체? 예. 저는 그거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군사적인 효용성이에요, 사실요. 저는 이거 뭐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과연 맞을 수 있는 물건인가라는 것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검증된 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괌으로 사격을 한다고 북한이 떠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무조건 쏘지는 않겠지만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쏘려는 의지와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블로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되는 장사가 아니에요. 손해 장사가 아닙니다. 날린 미사일이 괌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네 발이 다 맞아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이 이긴 게임이 아닙니다. 저는요. 북한이 페널티킥 차는데 골키퍼한테 내가 어느 쪽으로 차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어느 라인까지 다 그려주고 4개를 보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골키퍼 한 명도 아니고 이지스함이 한 3척이 있을 것이고 사드가 있을 거고 골키퍼 4명이 이 다른 곳을 다 버리고 딱 라인만 서 있어요. 그런데도 만약 한 발이라도 놓치면 막으면 본전이고요. 북한이 결코 손해난 장사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북한은 한 번도 지금 1000km 이상 날려본 적이 없어요. 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쏴서 날리면요. 2000km 격추되는 한이 있더라도 2000km 넘어가서 격추돼요. 그러니까 내가 쏘고자 하는 억지력이라는 것은 억지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난 장사가 아니거든요. 4발 다 떨어져도. 저는 왜 그걸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드가 정말 막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저는 앞서 뭐 답안인 제 생각을 말했지만 결국은 핵 문제 사드 배치의 탈출 전략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우리가 희망으로 갖고 있는 비상식, 진실이라고 애써 막 생각하고 있는 그 진실 아닌 거짓을 좀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가 생각하는 뭐라 할까요? 그 뭐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정부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자리에 모여져 있는 진보 진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그러한 것은 갖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고 하고 믿고 싶은 쪽으로만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림만 조금 설명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앞서 옆에 교수님께서 미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뭐 맞고 틀리가 아니라 조금 다른 생각인 게 저는 미국 입구론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판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허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가야 되지 않느냐는 미국 입구론 뭐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국 입구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진짜 이 판에서 혼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힘이 센 한 명이 이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거죠,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뭐 운전론 이야기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그림을 세 개 드려보면 이 한반도라는 권투 경기장 링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권투 장갑을 끼고 한반도 링 위에 올라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게이머가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게이머로서 싸웠고요. 그 중간에 아까 2009년 중국이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3번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 한반도 링 위에 중국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게이머로 인정받고 있는 이 한반도의 엄연한 북핵 게임이든 게임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게이머는 3명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게이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이머로 이 링 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권투장갑 안 끼워본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겠죠. 다운도 당하고. 그게 겁나서 못 올라간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냥 코리안 패싱이든 되는 겁니다. 다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올라간다 봐요. 3명이 누가 날 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거기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담대한 여정이 아니고 정말 과감한 모험 같은 그런 결단이 없으면 저는 이 판에는 영원한 게임으로 저희들은 존재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미국 한 명의 게이머한테만 그러니까 허가를 득해서 저는 링 위에 올라갈 수 없다고 봐요. 날라오는 주먹은 미국에서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날라올 것이고 북한에서도 날라오는 주먹이 있습니다. 그 주먹을 다 피하고 그 주먹을 다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는 미국보다는 저는 미국 바라기가 아니라 북한 바라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드 문제도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분명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당당한 목소리를 내고 또 중국한테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절차적 정상성에 대한 우리가 해결 없이 이거를 얼버무리면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오른쪽에 핵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혁 교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본래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도 아주 우수한 재원인데 지금 이제 대학 교수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발표 고맙고요. 뭐 여기 지금 나와서 발표하는 세 분 선생님 그다음에 토론자 선생님들이 지금 상황에 문제가 있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 우리 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뭐 제대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는 뭔가 분투를 해야 된다는 또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북한에 대한 입장 같은 거는 거의 일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보는 분석의 눈이나 아니면 대안에 대해서 방법론에서는 결이 다릅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런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결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토론을 하면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그런 건 다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장희 선생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게 여담만 웃는 얘기 하자면 저는 이 한국 현대사 또 제가 살아왔고 또 공부하면서 그래도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복식 링에 올라가서 코트 장갑 한번 끼워봤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제가 뭐 저도 직접 6.1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성으로 모시고 갔다 왔었는데 김 대통령께서는 그 코트 장갑을 끼고 올라가서 싸우셨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보좌하면서 그런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9.1 공동성명도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게이머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적도 있었다. 다만 그것이 제도화되지 못해서 역진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예. 나중에 한번 좀 해명을 해주시죠. 예. 이장희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제목은 사실 첫 번째 발제, 두 번째 발제 두 분은 국제정치학, 두 번째는 군사 뭐 이런 측면입니다. 저는 전공이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이면서도 이 세계 역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있고 특히 국제법 중에도 제가 use of force, 무력
사용이라는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세계 국제법 협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포스의 개념이 뭐냐? 특히 무력 충돌법 쪽, 국제 인도법 쪽, 그리고 국제 인권법 이쪽 관심이 있습니다. 두 분 말씀과는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논문에는 제가 자세히 보면 미국의 예방 전쟁 또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말씀 드리면 이 세미나에 조금 더 토론에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냐. 저는 미국의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라 하더라도 김정은이 계속한다면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더라도 그 전쟁은 거기에서 일어나고 수천만 명이 죽어도 거기에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미국의 주요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7월 4일 날 그 발언하고 8월 1일 날 미국의 린치 공화당 의원이 어느 방송에서 이걸 공개를 했어요. 여기 제 논문에다 he has 썼는데 이상해. He told me that to my face. 내 얼굴을 대고 얼굴에다 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누구나 말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전 참 대학에 38년 동안 있으면 시민운동을 그래도 한 23년 했는데 우리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에게 사과해야 되고 국제법적으로도 이거는 어퍼러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방이 지금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를린 선언을 하고 와서 물론 북한이 하는 행태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의 어떤 정상화라든가 바로잡는데 협조적인 그런 어떤 언사나 이런 걸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하고. 자, 두 번째, 예방전쟁, preventive war란 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선제 공격인데 국제법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1940년 유엔 헌장 이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illegal, 불법이고 crime, 범죄행위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 대신에 armed conflict, 무력 충돌. 그래서 과거에는 전시법이란 말을 썼는데 law of the war 이러면서 요새는 law of armed conflict, 무력 충돌법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이후에서는 이 preventive war, 예방전쟁, 이건 불법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예방전쟁 예는, 예방전쟁과 선제공격 예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2003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서 이라크에 WMD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저게 많이 만들어지면 미국을 칠 거다.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미국을 칠 거다.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미국의 많은 국제법 학자들도 이건 미국이 참 대단히 잘못 국제를 위반했다. 그래서 과연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말폭탄이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말폭탄이 심해지면 자기 본토를 공개할 거다? 나는 그 예방전쟁이란 말은 이건 국제법적으로 아예 불법행위다. 선제공격, 소위 preemptive war란 말은 이건 사실 국제법에는 그런 말이 없고요. 사실 현대 유엔헌장에 보면 개별 국가들은 누구나 모든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단 예외적으로 개별 국가가 힘을 사용하고 힘에 호소할 경우는 우리 현행 국제법상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는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유엔 헌장 39조에 의해 가지고
제재 조치 일환으로 유엔이 다 결의했을 때 나오는 거고, 두 번째가 유엔 헌장 51조에서 자위권의 행사, 셀프 디펜스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유엔 헌장 107조에 의해 가지고 구적국 조항, 2차 대전 때 소위 범죄 국가로 있었던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유엔이 제정하는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이게요. 그런 나라들이 덤빌 때는 바로 해버려야 된다 이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은 아직도 유엔 헌장의 그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유엔 헌장은 범죄 국가들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유엔 헌장 51조인데, 유엔 헌장 51조는 바로 자유권, 소위 영어로 말하면 if armed attack occurs,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 의한 어떤 특정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만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셀프 디펜스 자유를 위해서 무력에 호소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반드시 무력 행사가 발생한 경우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라든가 핵무기의 발전이라든가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테러 행위가 일어났을 때 무력 행사라는 것은 그때 아미드 어택의 주체 누구냐? 반드시 주권 국가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1년 9.11 9.11 사태 때 과연 국가가 그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좀 억지 춘향을 해서 국가가 아니라도 테러 집단이 했다 하더라도 유엔 헌장은 원래 국가에 의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만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테러 집단은 국가는 아닙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국가로서 간주할 수 있지만, 테러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소위 그걸 침봉 이론이라 하는데, 코끼리를 바늘로 한 번 찌를 때는 간지러서 애게게 하지만 이것을 한 수만 번 찌르면 이야 하여가 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테러 행위 하나하나는 봐서는 국가에 준하는 행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모이게 되면 국가에 준하는 행위로 봐서 자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해서 미국은 2001년 9.11 났을 때 미국은 자유권의 호소에서 무력 행사를 했어요. 국제법적으로 미국 학자들도 비난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자유권 개념에 선제, 미리 그 무력 행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포함되느냐 않느냐 문제는 우리 국제법은 엄격히 말해서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요합니다. 하나는 necessity, 필요성 원칙, 두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 세 번째는 급박성의 원칙, 이런 세 가지 원칙.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예방 전쟁이나 또 미국의 주요한 분들이 선제 공격, 또 이런 어떤 그 말폭탄의 행위들, 이것이 과연 저는 미국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자유권 행사에 포함되느냐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현재에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을 하고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국제사회나 국제평화운동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국제사회나 또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강한 국제 여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사회는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고, 그 사회도 전문가들이 있고 양심적인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요하게 미국의 잘못된 이러한 행태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그 여론을 움직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드 반대가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우리 이내경 이사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백악관 앞에 가서 직접 우리가 이 사드의 자체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우방국가로서 왜 한국의 소위 말하는 남북한의 어떤 정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하는 이런 점은 미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저는 울림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꼭 우리가 힘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강한 국제 여론 그리고 또 외교의 힘 이런 것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 논문에는 한반도 군사적 충돌에 대한 이러한 것을 배경을 깔 때 우리 시민단체들은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한 요구, 북한에 대한 요구,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 이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이렇게 보면 맨 끝에 보면 미국에 대한 요구에서 저는 예방전쟁, 선제공격, 한반도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이러한 말폭탄을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 핵 동결을 병행 협상을 북한에 제의를 좀 해달라. 사실 그렇습니다.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사실은 방어 전쟁을 하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뭐 다 아는 분은 알지만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이 훈련이 있으면 북한의 모든 정상 상황이 다 스톱돼 버려요. 그리고 다 지하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발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그거 중단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그쪽이 요청해서 딱 한 번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좀 뭔가 그 당시에 좀 우리가 돌파구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왜 우리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좀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대해서 융통성 있게 좀 이걸 운영하지 않냐 할 때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위주의 북미 관계 개선의 대북 접근의 문제점. 저는 압박 정책이 지금 현재 핵을 키웠다고 봅니다. 92년 북한의 핵은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미 국방성 보고서에도 9번째 핵 국가로 실질적으로 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요. 92년, 93년 북한이 NPT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2003년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NPT 국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북한은 국제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위반했다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NPT 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NPT에 의한 IAEA에 의한 구속은 받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조약 가입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어느 나라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북한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가 모든 국제사회에 잘못된 행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의심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에게도 책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북한도 책임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봤을 때 엄격히 말해서 국제법 위반한 건 아닌데 유엔 제재. 근데 나는 유엔 제재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엔 제재를 하더라도 한 국가의 국제법상 국가의 정치 체제라든가 그날의 특정한 어떤 사람을 뭐 겨냥해서 이거는 우리 국제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리비아 2008년 리비아 사태 때 가다피가 평화적 시민들을 바이 범빙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CNN에서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른 방송 보니까 또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국제사회는 가다피가 평화적 시민들을 폭격기로서 막 공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2008년에 유엔에서 소위 R2P 보호적 책임이라는 근거하에 유엔이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리비아에 파견됐습니다. 파견돼서 그것은 Protection of Victim 거기에 내 평화적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한정있는데 시위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가다피 왕궁을 공격하고 가다피 체포하고 그 체제를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그걸 위해서는 새로운 유엔 결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재판이 바로
미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것도 그와 같은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그다음 미국의 예방정책 선제 공격 발음은 선자위권의 요건, 필요성, 비례성, 급박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국제법에 위반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예방전쟁 말폭탄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소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한 요구.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방전쟁, 선제공격, 군사적 충돌에 빌미를 주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발사를 북한도 저는 중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의 유효성과 실천성을 재확인해달라. 사실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서 6.15 선언 그리고 또 14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남북한의 합의를 의미가 없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15 선언 14선언에 대한 복구에 대한 재확인을 좀 북한이 해줬으면,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북미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미국에게 천명해달라. 저는 최근에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 여러 가지 평화적인 제스처를 서는 것은 상당히 국제사회에도 좋은 이미지를 주는, 또 평화적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저는 남북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제가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핵심은 동서독 관계를 정상화하자 이것만 주장합니다. 그 72년 기본조약에는 사실은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관계를 정상화하자. 그리고 난지에 교류협력하자. 그리고 또 뭡니까?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을 경감하자. 민족 문제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념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고통 경감을 위해서 동과 서는 서로 협력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에 우리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이것을 우리 정부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느냐. 그래서 제가 밑에도 얘기했지만은 오이사 조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이건 우리 정부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정부가 저쪽에다가 군사 대화와 이산가족 문제를 풀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센티브로 그런 어떤 의지를 좀 우리 정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유엔의 제재라든가 미국이 하는 그 제재에 은근히 동조하는 듯 하면서 그런 인상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남북관 개선을 위해서 당신들 좀 그런 과격한 발언 좀 하지 말아달라.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풀겠다. 그리고 핵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사일 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선언을 풀겠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좀 딱 부러지게 왜 할 수 없었느냐. 물론 저는 8.15 공동선언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 행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15 선언에는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을 저는 한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가 사태를 악화시킨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대북 제재 조치에 한국이 직접 나서지 말고 박근혜 정부는 유엔 본부에 가서 직접 북한의 가장 아픈 점, 북한의 인권 문제, 그걸 연설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소위 말하는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는 상대의 가장 아픈 점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대북 제재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랍니까? 전 세계가 다 압니다. 북한이 핵이라든가 미사일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또 통일이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통일 대박론. 그러나 how to,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느냐 하는 how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보수 정권은 한마디로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거짓말 좀 한 겁니다. 거짓말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점잖게 합니다. 조금 심한 말인데, 예. 예. 한반도 사드 배치처를 미국에, 저는 이거 우리 정부가 사드 자체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은 그 자체도 참 이게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문제이자면 우리가 당장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가 긴장이 오고 또 중국과 관계에서 1년 동안 우리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 우리가 우방국가로서 좀 강력하게 이 좀 협조를 왜 우리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걸 못했는지, 과거 정부 못했는지. 그리고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는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고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선언에 근거한다는 이런 대북 정책을 분명하게 우리 정부가 밝혀야 되는데 왜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방치 내지 묵인했는지. 그리고 2007년 7월 7일 신베릴 선언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실제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8.15 이전. 한국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오이사 조치 폐기, 개성공단 운영 중단 폐기 등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좀 실천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자 남한하고 얘기하면 뭐가 된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이 남한하고 얘기해도 아까 어느 분이 우리 두 분이 얘기했듯이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대미 외교의 의존도를 줄이고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게 운전석에 차지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운전석에 앉아서 제대로 운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안보리 제재 위주의 처방을 지향하고 한반도를 위해 당사국인 미국,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위한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제평화입니다. 특히 유엔 원장 제98조는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라든가 총회라든가 경제사회 이사회는 조금은 정치성이 농후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98조에 의해서 상당히 중립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평화적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